포인트가 하락한 75.5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4도 정도가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8.4도입니다.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정영실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4월의 시작과 함께 서울에도 드디어 벚꽃이 피었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정한 벚꽃 축제 기간에도 꽃샘 추위가 좀 길어지면서 오히려 꽃을 보기가 어려웠는데요. 봄꽃 축제 기간이 오늘까지인 여의도에도 이제야 본격적으로 벚꽃 피는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올해 서울의 벚나무 개화일은 작년보다는 일주일이 늦었지만 그래도 역대 5번째로 빨리 핀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벚꽃이 빨리 피는 건 생태계에 긍정적인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온난화에 적응하느라 꽃들이 일찍 피면 곤충의 활동 시기와 맞지 않아서 생태적 엇박자가 발생하고 곤충의 생존에는 물론이고요. 또 꽃가루가 제대로 옮겨지지 못해서 식물이 열매를 맺는데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봄꽃이 빨리 핀 걸 보면 올해도 기후변화에 대비를 잘 하라고 자연이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잠시 후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통신원 취재 수첩에서는 2025년까지 공공시설에서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미국 시카고의 노력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서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대결 구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선거 판세를 가를 변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4월 2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일본 이와테현에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일 오전 4시 24분쯤 일본 혼슈 북부 이와테현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이와테현, 아오모리현 등지에서 최대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감지했는데요. 진도 5약은 대부분의 사람이 공포를 느끼고 선반의 식기류나 책이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폭격을 받아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가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이 폭격을 받아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 간부 3명을 포함해서 모두 8명이 사망했습니다. 영국의 파이셜 타임즈는 이 폭격으로 혁명수비대의 저명한 사령관인 모하마드 레자 자이드 준장 등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난해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테러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과 시리아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격은 모두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대 의료시설인 알시파 병원에서 철수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의 최대 의료시설인 알시파 병원에서 철수했다고 미국의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주 동안 하마스 등 테러단체 조직원 500여 명을 체포했으며 최고 지휘관 포함해서 약 200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알시파 병원을 테러모의 은신처로 삼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면서 알시파 병원을 공격해서 지금까지 4차례 병원을 공격했습니다. 튀르키예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31일 치러진 튀르키예 지방선거에서 이스탄불과 수도 앙카라 등 주요 도시에서 집권당이 참패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작년 5월 대선에서 결선 투표 끝에 재선에 성공하며 30년 종신 집권기를 연 에르도안 트르키예 대통령의 정치적 시험대로 여겨졌습니다. 여당이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서 에르도안 대통령으로서는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해커들이 러시아 교통시설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가 교도소에서 의문사한 이후에 러시아 밖에 체류하는 반체제 인사들과 우크라이나들로 구성된 해킹단체가 재소자 개인정보를 탈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커들은 80만 명 정도의 재소자 정보, 그들의 가족,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빼냈으며 재소자를 통해서 나발리 사망 경위를 캐내려고 했던 자료를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이 현지 시각 1일부터 대마를 부분 합법화했습니다. 현지 시각 2일부터 독일에서 대마가 합법화됨에 따라서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 소지, 소비는 물론이고 재배도 할 수 있습니다. 대마 부분 합법화는 2021년 말 출범한 독일의 연립정부의 공약이었는데요. 독일 정부는 대마초 소비가 워낙 많아져서 금지보다는 합법 영역으로 분류해서 정부가 안전하게 통제,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마 합법화 정책이 국민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이 독일에서 대마를 사용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키워드로 뽑은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남은 건 수백 구의 시신뿐. 네. 이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6개월이 넘어간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하마스 대원들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전쟁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러면서 이 가자시티 내에 있는 최대 병원 알시파 병원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각 1일 날 이스라엘 방위군이 병원에서 다 물러났고요. 물러나고 났더니 거기에는 300구가 넘는 시신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가자 지구 측에 따르면은 이스라엘군이 병원 안과 주변에 시신들을 파묻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확히 사실은 몇 명의 사망자가 나왔는지는 아직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CNN 등에 따르면 가자 지구에 정확히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300명의 시신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방위군 관계자는 알시파 병원에서 하마스 무장대원 900여 명을 붙잡았다고 주장했고요. 이 중에서 500여 명이 하마스 또는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전투 대원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각 전날에 네타냐후 총리는 병원 단지 안에서 200명이 넘는 무장 대원들을 사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 병원 알시파 병원이 하마스의 근거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하마스와 그리고 지하드 조직이 알시파 병원에 모여서 이제 여기를 이제 근거지로 삼아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급습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색출 작전 벌였는데 이때 민간인과 환자, 의료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군이 떠나고 나서 봤더니 중환자실에 있는 비상수술 병동 그리고 응급실, 일반 수술 병동이 완전히 파괴돼 있었습니다. 말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 발견이 된 건데요. 다른 병동들도 완전히 까맣게 걸렸습니다. 환자들은 복도에 들것에 그대로 방치가 돼 있었고 야외 마당도 불도저가 완전히 파헤쳐서 엉망진창이 돼 있었습니다. 알시파 급습대 환자 외에도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마당에서 피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민간인도 피해봤다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에서도 네타냐후 총리 퇴실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6개월 동안 전쟁 치르면서 하마스에 붙잡혀간 인재들 구출되지 못했었고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그러면서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시위대들은 차라리 조기 선거 실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게다가 네타냐후 총리 아들이 아직까지 미국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대통령 아들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화상회의를 연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현지 시각으로 1일 날 화상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의 라파 지역 침공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대안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원래 지난주에 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이스라엘 측이 유엔 안보리에서 가자 지구의 즉각적 휴전 요구하는 결의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항의 표시로 일방적으로 불참 통보했고 결국 다시 만나기로 한 건데요. 네. 네타냐후 총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국제사회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난민들이 밀집해 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지역 라파에 대해서 대규모 지상전을 감행했습니다. 라파에서는 이미 그 전에 이제 그 구호 식량을 받으려고 했었던 민간인들이 100명 넘게 사망하면서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무차별적 공격한 거 이것 때문에 국제사회 비난 여론이 높았고요. 거기에다가 대규모 지상작전까지 감행했더니 네. 결국 전반적으로 이런 여론이 나빠졌고 미국도 그렇죠. 이제는 이스라엘에 네. 대해서 전적으로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권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남북이 결의안 때도.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지형이 변화할지 좀 지켜봐야 네, 되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쉽지는 않겠네요. 이스라엘 사실 이제 입장에서는. 네, 맞아요. 근데 결단을 국제사회 여론이 내려야 나빠졌고 네. 국내에서도 지금 비판이 너무 그러니까요. 거리기 때문에 예, 예. 네타냐후 총리도 이제는 생각을 좀 달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요. 진짜 로켓 배송. 우리가 이제 뭐 로켓이 들어가면 좀 빠르다 이런 네, 의미인데 맞아요. 정말 로켓으로 네. 배송을 한다. 진짜입니다. 네, 우리나라 그 업체 중에 로켓 배송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네. 빨리 네, 배송해준다고 네, 했는데 네. 진짜 로켓으로 로켓을 이용한 배송입니다. 배송이다. 예,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네. 로켓 개발사와 협력해서 전 세계로 상품을 배송하는데 1시간 안에 오. 배송해주겠다. 배송비가 너무 비쌀 것 같은데 로켓을 이용하니까 그렇죠. 이거 그럴 수도 있을 뭐 것 같습니다. 몇천 원 갖고 되겠어요? 이거? 네, 그래서 일단 중국의 로켓 개발 업체인 스페이스 F이라는 네. 업체와 이제 알리바바가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 통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알리바바도 많은 위대한 노력들이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이 됐다. 그럴 수 있죠. 아무도 믿지 않으나 네. 계속 시도를 하다 보면 맞아요. 현실화된다. 맞습니다. 이 그래서 얘기인데요. 이제 실제로 정말 로켓을 이용해서 배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스페이스 F는 2019년 창립된 회사이고요. 주로 재사용 로켓을 개발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오바오는 전 세계 1시간 배송이라는 원대한 계획의 중심에 이 재사용 로켓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해상에 로켓이 내려앉게 되고 적재 공간이 120세제곱미터라고 하니까 이게 뭐 무게를 따지면 10톤 정도 화물을 오. 한 번에 실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도 로켓 수송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21년 6월 달에 머스크가 해상 우주항공인 데이모스를 건설해서 네. 로켓 수송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로켓과 해상공항을 이용할 경우 비행기로 14시간 걸리는 뉴욕과 베이징 간 이동 거리가 30분 만에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정말 상상 속의 일들이 점점 그러네요. 현실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머스크의 해상공항과 로켓을 이용한 계획 그리고 알리바바의 전 세계 1시간 배송 이런 계획들이 전자상거래에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정말 그렇겠죠. 네, 그럼 맞습니다. 먼 미래에 그렇게 옛날에는 며칠씩 기차 걸렸었대. 뉴욕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몇 시간 며칠을 기다렸대. 근데 그런 이제 한 시절이 시간 내에 있었대라고 돼. 말하겠죠. 그러니까요. 네. 정말 그렇지 않을까 네, 또 될 것 이렇게 같습니다, 진짜. 희망도 가져보게 되고요. 네. 자, 진짜 로켓 배송이었고 네. 세 번째는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국룰이죠. 네. 예, 다른 건 몰라도. 왜 드라마에서도 가족은 건드리지 마. 네. 그것 때문에 뭐 일이 잘못되면 복수가 복수를 일으키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얘기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의혹 관련 비자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판사 그리고 네. 그 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인 발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성추문 사건의 입막을 위해서 비자금 이용했던 혐의 때문에 재판이 진행이 된데 네. 이걸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판부가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판사에 대해서 비난을 이어간 겁니다.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의 재판을 담당하는 후안 머천 뉴욕 맨하튼 형사법원의 판사에 대해서 네. 이 판사가 나를 미워하고 있다. 그래서 재판 연기 안 해준 거다라고 말하고 네. 또 그의 딸이 민주당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서 인신 공격까지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는 사람인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지금 재판에 관련된 일이고 재판부의 판사 그리고 가족까지 건드리는 것은 사실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인데요. 이 머천 판사의 딸인 로렌 먼천은 진보 성향의 정치 컨설팅 회사에서 임원을 일하고 있고 과거에 조 바이든 대통령,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이란 이력이 있긴 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욕먹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수감된 모습을 프로필 사진으로 둔 그 트위터 계정을 노련히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공격하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후에는 로렌이 이런 것과 전혀 내가 상관없는 일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공격을 한 거라고 해명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좀 과격한 발언, 선을 넘는 발언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좀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이클 롤런 하원 의원이 CNN 방송 출연해서 가족들은 항상 논외에 있어야 되는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거 좀 선을 넘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모두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거는 미국인들의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만 좀 초점을 맞춰서 문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은 논점을 흐리는 발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분야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좀 선거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래저래 발언도 과격해지고 해서는 안 될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정책을 펼칠지를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또 주변에 다른 이야기로 논점 집중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 대실험. 오, 네. 예.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최저시급을 $20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시급이 $20 우른으로 27,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한 2배 네. 이상 오른 거죠. 그렇죠. 네. 괜찮죠. 네. 오, 예. 물론 미국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네. 최저시급 $20 인상은 작년 최저시급 $15.5에 비해서 30% 이상 올라가게 된 건데 네. 제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했네요. 네. 미국은 이제 물가가 그렇죠. 올랐으니까. 네네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미국 전역에 사업장을 둔 패스트푸드 업체가 꽤 되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급여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그러네요. 보이는데요. 네. 뭐 햄버거, 피자 등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점 외에도 커피나 아이스크림, 도넛 파는 업체들, 또 음료나 사탕 파는 업체들도 다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요. 약 3만 개 레스토랑 그리고 총 55만 7천여 명의 직원들이 최저시급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대폭 인상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 최저시급 인상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패스트푸드 업계 감독에 따른 조치라고 하는데요. 사실 패스트푸드에서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 뭐 10대, 20대 초반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한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는 가장들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고려해서 대폭 인상하기로 주정부가 결정을 한 건데요. 22년에 패스트푸드 업계를 감독권을 부여받은 해당 위원회가 최저임금을 $22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허가를 했고요. 네. 또 고용주들이 격려를 방대했습니다만 결국 사측과 그리고 이제 노조 간에 정부가 이제 같이 합쳐지면서 합의가 진행이 되고 결국 $20까지 올리도록 결정이 된 겁니다. 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노동자 사측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엇갈렸습니다. 사측의 반발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근로자 측에서는 말씀인 것처럼 성인들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 네, 내가 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20는 합당하다 이렇게 일하고 있고 반면에 사측 이제 고용주 측에서는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아예 수치사산이 안 맞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장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문을 닫게 되거나 아니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또는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노동자와 소비자가 모두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사측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또 학계에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기존사를 보더라도 최저시급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 현상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시행 전부터 이미 조짐이 있었습니다. 배달 기사를 해고한 업체도 있고요. 가격을 이미 올리는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의 가격이 최근에 연간 8% 정도 올랐고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앞으로 8에서 10%는 더 오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야말로 뭐 대실험이네요. 이렇게 네. 많이 올렸을 때 최저임금을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렇죠. 이제 네. 4월 1일부터니까 좀 몇 달을 지나봐야지 그렇죠. 어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헨리 8세가 보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군요. 네. 헨리 8세와 결혼한 앤. 네, 천일의 천일의 앤이죠. 영화도 네.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모티브가 됐었던 킹스 칼리지 채플 예배당에 네.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습니다. 오.
재생에너지를 예. 네, 맞아요. 친환경 에너지를 맞아요. 500년 된 이용하겠다. 성당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뭔가 설치됐는데 좀 약간 언밸런스한 그렇죠. 느낌이. 근데 일단 그 지붕이 이렇게 경사가 져 있고 네, 네. 옆에 이제 첨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보면은 보이죠. 태양광 패널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패널이 438개가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유서가 깊은 건물에 태양광 패널 좀 안 어울린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영국 국교회가 네. 파격적인 실험을 진행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한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고요. 네. 킹스 칼리지 예배당에 이제 부활절 맞이해서 옥상에 태양광 설치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 천일의 모티브가 됐었던 헨리 8세가 직접 만든 것으로도 이 예배당이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진짜 깜짝 놀라시겠네요. 아니, 만약에 봤다면. 내 건물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963년부터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캠브리지 대학교 킹스 칼리지 합창단이 캐롤을 하면서 이게 방송이 됐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태양광 패널로 덮인 예배당이 이제 앞으로 방송에 송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킹스 칼리지의 질리언 테드 학장은 헨리 8세가 예배당을 세웠을 때만 해도 이런 특별한 지붕이 입혀질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거다. 네.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좀 친환경적으로 환경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 특히 지붕 한쪽 면이 남쪽 방향 보고 있다고 해서 태양을 굉장히 잘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있기 때문에 남향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편 그 성공의 이제 관계자도 얘기를 한 것이 203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네. LED 조명도 달고 그리고 타이머 전등도 달고 외풍 차단기 설치 이런 것들에서 작은 것부터 변화를 가져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유서 깊은 건물에 친환경이라는 명분이 있긴 하지만 패널을 다는 거 좀 말이 안 된다, 보기 네. 불편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이걸 입어야 진짜 날씬한 겁니다라고 하셨는데 뭘 입어야 되나요? 제가 한번 예. 소개해드렸을 때 그 다리 허벅지 사이가 이렇게 좀 예, 딱 붙어야 붙자- 된다고. 약간 틈이 있어야지 진짜 날씬한 그렇죠, 그렇죠. 진짜 붙으면 날씬- 살이 좀 찐 거죠. 진짜 날씬한 거다라는 얘기를 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티셔츠를 입을 수 있어야지만 정말 날씬한 사람이다 이런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원 사이즈 옷이라고 하는데요. 네. 모 브랜드가 원 사이즈 핏 모스트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보기만 해도 티셔츠가 너무 작습니다. 손바닥 많았군요. 아동용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예. 작은데 요즘에 이제 그 뭐 크롭이라고 해서 좀 짧은. 예, 예. 짧게 해서 맞아요. 배꼽 나오게 이렇게 맞아요. 있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근데 짧은 데다가 부럽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아이 옷이 아닌지라고 이제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작은 옷인데 네. 굉장히 마른 여성들만 이 옷을 입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옷이 들어가 있지만 당신이 진짜 마른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업체가 외모를 기준으로 한 여러 가지 고용 지침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도 휘말렸다고 하니까 네. 굳이 뭐 예뻐 보일 수 있긴 하지만 굳이 네. 그 작은 티셔츠를 네. 살을 빼가면서 입어야 되나? 편하게 살려고요. 저는. 그럼요.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숨을 또 쉬어야죠. 숨을 쉬어야 요즘 살지. 워낙 외모에 관심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편한 옷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는 마우터하멜의 March, April, May 전해드립니다. The sun don't shine, my Valentine is far across the ocean. My bed feels cold, my love's in toad, and I can't find the potion. The birds don't sing, it's almost spring, but blizzards rage inside me. I hibernate and hide away till the sun comes out to find me. 'Cause March, April, May will wash away the gray. June and July will make you soar up in the sky. March, April, May will make you sing and sway. June and July, let's give love a try. I can't return, my bridges burned and sabotage behind me.
I've tried so hard, played all my cards, but fortune just can't find me. When stars align, we'll intertwine, but winter days have tightened me. I hibernate and hide away till the sun comes out to find me. 'Cause March, April, May will wash away the gray. June and July will make you soar up in the sky. March, April, May will make you sing and sway. June and July, let's give love a try. March, April, May will wash away the gray. June and July will make you soar up in the sky. March, April, May will make you sing and sway. June and Jul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8일 이후 15일 만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1% 오르며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11.7% 상승했고 특히 사과와 배의 경우 1년 전보다 80% 넘게 올라 역대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계약 재배 물량을 2030년까지 15만 톤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원도의 사과 재배지를 늘리고 스마트 과수원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 5일차 투표율이 56%로 역대 총선 최고치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 유권자 14만 7,989명 중 총 8만 2,915명이 재외선거 5일차인 지난달 31일까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한식업 사업자는 오는 22일부터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내국인 구인의 어려움을 겪었던 한식업과 호텔, 콘도업 사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반경쟁적이라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사업자가 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내는 대가를 말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오늘 10일 정상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 반도체 조달에서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구축에서 협력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앞서서도 이 영국 헨리 8세가 세운 킹스 칼리지 예배당에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미국 시카고에서도 이런 비슷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시카고시는 공공시설의 에너지를 202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로 발표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미국 시카고 유정임 통신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카고입니다. 네, 시카고가 친환경 도시로 유명하다면서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전해주십시오. 네, 저희 친환경 도시로서 제가 살고 있는 시카고의 자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3대 도시 가운데 시카고는요. 아마 잘 정제되고 깨끗한 도시로 유명한데요. 그렇죠. 그 이유가 우선은 잘 정제된 도시 미관입니다.
세련된 마천루로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최고의 그린 도시라는 타이틀을 하나 더 보유하게 됩니다. 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카고시는요, 전체 면적의 8% 정도가 공원 지역인데요. 약 600여 개 공원으로 높은 녹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미시간 호수 주변의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또 대도시로서는 공해가 적어서 클린시티 어워드를 수차례 수상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카고시의 친환경 그린 정책은 지난 1989년부터 시 녹지화 사업 일환으로 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 1992년에는요. 또 시내 주요 도로에 약 183km의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개설하고 시내 주요 지역에서 약 1만 대가 자전거 보관소를 마련해서요. 자동차 대신에 자전거 타기 운동이 또 시작됐습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 정책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정책은 시카고시를 벗어나서요. 다른 많은 도시에서도 벤치마케팅으로 동참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거나 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01년에는요. 시카고시청 옥상에 녹지공원을 조성한 이를 미국 내 어느 도시보다 많은 옥상에 그린 녹지공원을 보유합니다. 면적이 500만 평방피트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당시 시카고시의 그린 녹지공원은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환경 관련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네. 현지 투어를 할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클린시티 어워드 상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네. 기울였는데요. 일단 뭐 글로벌 기후 네. 위기 시대에 뭐 필요한 대책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100% 재생 에너지를 쓰자 하는 건데 이게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시카고가 그러니까 2025년이니까 내년이네요 벌써. 모든 공공 건물에서 재생 에너지 쓰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작년에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공공시설의 에너지원을 이제 오는 2025년까지 100%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기로 발표한 이후 지금 본격적인 활동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는 이미 해당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재생 에너지 공급 업체인 컨스텔레이션 스위프트 커런트 에너지와 4억 2천만 달러, 한화로는 약 5,500억 원의 규모로 에너지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스위프트 커런트 에너지가요, 개발 중인 태양광 발전 설비, 더블블랙 다이아몬드에서 생산한 재생 가능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공항과 도서관, 정수장 그리고 공공시설을 운영할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더블블랙 다이아몬드 태양 에너지 단지는요, 사실 오랫동안 석탄 채굴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원을 캐던 곳에서요, 이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으로 전환을 했다는 아주 상징적인 공간으로 해바꿈한 곳이기도 한데요. 네. 이후 시카고를 넘어서 일리노이주 전체가 건물과 시설을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뭐 어떻게 예상이 되나요? 긍정적인 효과 많이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미국의 환경보호청의 추정에 따르면요. 태양광 에너지 조달을 통해서 시카고는 매년 탄소 배출량을 29만 톤 이상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을 했고요. 네. 또 연방환경청은 시카고시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간 탄소 배출량을 29만 톤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도 추산을 했는데요. 이는 승용차 6만 2천 대 탄소 배출량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펼치고 있는 시카고시에서는 미래의 청정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요. 또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해서 모두를 위한 지역 청정 에너지 경제를 육성함으로써 기후 행동을 선도하고 추진하겠다는 아주 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와 또 관련해서요. 일리노이 주지사 제이미 프리츠커는요. 오는 2050년까지 무탄소 에너지만을 사용하겠다는 법안에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2010년 초기만 해도 시카고시의 에너지 수급 방침은 사실 석탄을 제외하는 정도였는데요. 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주지사의 오는 2050년까지 무탄소 에너지만을 사용하겠다는 법안 서명은 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아마 많은 나라들에게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사실 시카고 시에서 이런 친환경 정책 추진한 게 꽤 오래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카고의 친환경 그린 정책은 1989년부터 시 녹지화 사업 일환으로 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또 지난 2008년에는요, 미국 주요 3개 대도시죠. 뉴욕, 시카고, LA 중 최초로 시 차원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를 저감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미국 정부가 파리 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했지만 시카고시는요, 미국 정부와는 반대로 협약 준수를 선언했고요. 네. 또 그 연장선에서 시의회가 모든 도시 건물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가동하기로 결정한 것으로도 또 유명합니다. 네. 또 2022년에는요, 시 차원의 기후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 통과가 되면서요, 2040년까지 탄소 저감 목표 수준을 기존 62%에서 67%로 상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외에도 가정에서는 어떤 일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네. 친환경 캠페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정보 사용을 늘리고요. 또 여름철 실내 온도 3도 올리기 운동, 겨울철에는요 실내 온도를 3도 내리기 운동 등을 통해서 네. 연간 무려 $800 절약 도전 프로젝트 참여 캠페인을 저희가 해마다 또 벌여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친환경 정책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꾸준히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네요. 앞서가고 있는 시카고 소식을 오늘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시카고에서 유정임 통신원이었습니다. 오는 11월에 열리죠.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판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대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양자 대결 구도의 각종 변수들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후보에 대한 지지율도 출렁거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는 각종 소송들도 또 본격화하고 있죠. 제3의 후보 출연 등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두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해 9월 중순 이후 트럼프가 미세하게 계속 앞서 있죠. 앞서갔습니다. 네. 한 1에서 4%포인트 정도.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우세한 건 우세한 거죠. 그렇죠. 네네. 이게 박빙이죠, 계속. 3월 말 현재에도 이 추세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미국 내 여론조사를 종합하는 리얼 클리어 팔라틱스 평균 지수를 보면은 네. 3월 28일 현재 트럼프는 46.5%, 바이든은 45.5%, 와. 트럼프가 1%포인트 앞서죠. 네. 3월 이후 실시된 18개 여론조사에서 네. 트럼프가 12개에서 우세, 바이든은 6개에서 우세.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를 결정짓는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데요. 네네. 애리조나, 네바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서 네. 트럼프가 작게는 0.2%포인트, 많게는 6%포인트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앞서고 있긴 한데 이게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어서요. 근데 이제 네. 3월 6일 날 네. 트럼프와 마지막까지 공화당에서 경선을 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지지율이 좀 변화가 있어요. 아, 그래요. 트럼프가 한 2%포인트 앞서다가 네. 1%포인트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아. 특히 그 이후에 조사된 3월 8일 이후에 조사된 11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6개가 우세, 네. 바이든은 4개가 우세, 동률이 1개가 나왔습니다. 바이든의 우세한 여론조사가 좀 늘어난 거죠. 그러네요. 추세적인 변화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본격적으로 양자 대결이 시작되는 상황을 반영한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미세하지만 이런 변화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가 약
30% 내외를 득표했습니다. 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는 도저히 못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니키 헤일리마저 사퇴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 조사를 해보니까는 그 헤일리를 찍었던 약 37% 40% 내의 사람들이 네. 많이 트럼프를 찍겠다 했습니다. 바이든을 찍겠다는 사람도 17%가 나왔습니다. 네. 나머지는 아직 아예 투표를 안 하겠다거나 다른 사람을 결정을 아예 찍겠다. 못 하고 있는 거군요. 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 중 20%가 트럼프에게 아직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지난해 여름 이후 누려왔던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이제 증발돼 버렸습니다. 공화당 경선이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라는 게 어떤 이벤트에 따른 상승 그렇죠. 효과? 정치적인 효과는 네. 이제 전당대회나 뭐 경선을 그렇죠. 벌인다거나 네네. 트럼프는 어쨌든 간에 상대방이 있어 갖고서 한 몇 개월 동안 경선을 벌이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반면 바이든은 민주당 전당 경선에서 혼자 나왔습니다. 네. 뭐 거의 언론의 주목을 못 받은 거죠. 공화당 경선이 끝나고 나니까는 이제 트럼프의 그 컨벤션 효과가 이제 소멸됐고 또 3월부터 이번 대선에서 가장 최대 변수라는 트럼프에 대한 각종 소송들, 네, 사법 네.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요즘에는 최근에는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상승세다. 그렇죠. 이렇게 상승세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이든은 지금 81살입니다. 그래서 고령이 계속 고령 리스크에 시달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3월 7일입니다. 국정연설에서 1시간 동안 연설을 하면서 아주 네. 박력 있고 활기차게 그러면서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 양반 괜찮네? 이런 평가 그리고 지지층도 다시 결집하고 바이든은 또 트럼프에 비해서 선거 모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네. 트럼프는 올해 들어서 2월까지 3,700만 달러를 모금했는데 네. 바이든은 1억 5,5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차이가 꽤 되네요. 꽤 되죠. 네. 28일 날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는 네.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출동해가지고 그렇죠. 2,500만 달러나 모았다고 합니다. 바이든의 선거운동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현직 기점에다가 우세한 자금력 그리고 민주당의 단결 등이 상당한 우위입니다. 예, 반면에 이제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아까 사법 리스크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각종 민사 형사 소송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결과들이 조금 나오고 있기는 한데 네. 후유 싶기도 하다가 또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감옥에 갈 수 있는 형사 사건이 4건이 있습니다. 네네. 총 91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첫째가 예. 2020년 대선이 끝나고 나갖고서 그 지지자들이 의사당 앞에 모여서 폭력 사태를 벌였습니다. 그 사건이 하나. 둘째가 트럼프가 대통령 때 가졌던 기밀 문서를 퇴임하고 나서도 자기 자택에 가져간 사건. 네. 또 하나는 2016년 대선 직전에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스토미 데니얼스라는 성인 여자 배우, 네. 성인 영화 배우와 관계를 폭로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주는 사건. 네.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주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사건이 있습니다. 네. 아주 심각한 사건들입니다. 사실은 내용 그렇죠. 자체가. 하나하나가. 예. 근데 트럼프는 이 사건에 임하는 기본 전략이 네. 재판을 무조건 늦추려고 11월 하는 이후로. 겁니다.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딱 하나 네. 스토미 데니얼스와의 성관계 입막음 돈살포 사건 요거 하나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4월 15일 날 본 재판이 열립니다. 뉴욕 다음 맨해튼. 주 월요일이네요. 네. 네. 소재가 아주 다 자극적이어서 다음 주 재판 월요일. 진행 과정에서 흘러나오면은 트럼프한테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주 후
월요일에 이제 네. 결과가 나와서 이 결과에 따라서 또 약간 지지율에 변화가 또 생기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형사 사건은 4건이고 또 민사 사건도 있잖아요. 인사 사건이 어쩌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돈 문제가 걸려 있는 네. 거니까. 트럼프 일가와 그 기업이 자산을 부풀렸다 이렇게 해갖고서 뉴욕 주검찰이 벌금을 내야 된다 하는 사건이 하나 있고 네. 패션 칼럼니스트 진 캐롤이라고 하는 분이 트럼프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를 부인하니까 명예훼손을 걸었습니다. 이 네. 사건이 하나 있고 또 의사당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느냐. 아예 이제 후보 자격이 없다. 그래서 각 주에서 이런 소송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아 진짜 한 건 한 건 다 대표적인 것들인데 쉽지 않네요. 네. 이 자산 부풀리기와 관련해서는 네. 지난 2월 26일 뉴욕 맨하탄 법원에서 무려 4억 6,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6천억이 넘어요. 6,207억 원 정도가 됩니다. 네. 트럼프는 항소를 하려고 했는데 네. 항소를 하려면은 이 돈을 일단 공탁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 근데 당장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다가 공탁금을 좀 줄여달라 읍소를 해가지고 네. 줄여줬죠. 재판부가 네. 3월 25일 날 1억 7,500만 달러 절반 이하로 뚝 떨어뜨렸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간신히 이 돈을 공탁금으로 한숨을 쉬게 됐어요. 냈습니다. 예. 네. 또 진 캐롤과의 성폭력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이미 지난 1월 달에 8,300만 달러 우리는 또 하나 돈으로 1,100억 원이죠. 예.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5월에 이미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건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이었고요. 네. 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민사소송은 트럼프의 재산을 갖다가 그렇죠. 완전히 고갈하고 파산시킬 수 있는 네. 많이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다 몇 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도 천문학적인 예, 돈입니다.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이 단위인데요. 근데 사실 트럼프는 부호로 세계적인 뭐 부호로 알려져 있어서 뭐 자신의 경제력으로 좀 해결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안 되는 포브스 추정에 따르면 세계 500대 부호라고 하는데요. 예. 어, 아닌가요? 부동산 재벌입니다. 트럼프가 아, 대부분의 자산이 현금이 아니군요. 부동산이어서 당장 현금화하기가 힘듭니다. 더구나 자산 부풀리기 혐의에서 보듯이 예. 그 부동산 가치가 상당히 뻥튀기 된 정황이 짙습니다. 트럼프가 앞서 말한 대로 최초의 벌금을 공탁금으로 못 냈습니다. 네, 못 낸 네, 이유 네. 중에 하나가 돈이 없으니까는 보증회사의 보증을 받아서 그걸로 가름하려고 했는데 보증회사들이 그걸 다 거절했습니다. 네. 그거에서 보듯이 보증회사들도 야 트럼프의 재산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어쨌든 트럼프는 지금까지 벌금으로만 5억 5천만 달러를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네요. 7월이 되면은 네. 트럼프의 이것 때문에 트럼프의 선거 자금이 고갈될 거라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 돈 문제가 진짜 심각하긴 심각합니다. 하네요. 네. 예, 이 법률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그렇죠. 다 그건 어느 정도로 추정?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말씀해 주신 건 다 벌금인데. 벌금만입니다. 네. 벌금을 빼고 예. 지난해 법률 비용으로만 이미 5,12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추가로 법률 비용에 쓸 수 있는 돈이 네. 현재 한 2,660만 달러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선거 자금을 모금합니다. 네. 1달러를 모금하면 지금까지 그중에 71센트, 71%가 이렇게 벌금이나 변호사 비용, 법률 비용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또 벌금으로 나갈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의 머그샷을 넣은 컵도 만들어서 팔고 최근에 성경책도 팔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면서요? 그거 뭐 소소한 액수고. 그러니까 이거 뭐 되겠어요? 이게 몇 천억인데 지금? 최근에 무엇보다 최근에 소셜 미디어 네. 트루스 소셜이라는 것을 트럼프가 만들었는데 네. 그걸 상장을 해갖고서 큰 돈이 일단 들어오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26일 날 뉴욕 나스닥 증시에 트루스 소셜을 가진 트럼프 미디어라는 회사가 상장이 돼갖고서 값이 네. 폭등을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80억 달러까지 갔습니다. 트럼프가 60%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51억 달러, 장부상으로는 51억 달러를 갖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 회사가 보잘것없는 회사입니다. 네. 지난해 매출이 330만 달러, 그리고 적자가 4,900만 달러. 아이고. 근데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이게 대박 날 거라 생각하고 이제 몰려든 거죠. 하겠죠. 네. 아직 이제 11월이라서 좀 시간이 있거든요. 남은 변수는 또 어떤 게 있을지 좀 정리해 무엇보다도 주신다면. 네. 아까 얘기했던 스윙 스테이트. 그렇죠. 7-7개의 스윙 스테이트, 애리조나, 위스콘신, 조지아, 미시간, 네. 펜실베니아 그렇죠. 이런 집입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어쨌든 간에 우세를 유지하면 트럼프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지는 거고, 그렇죠. 바이든이 여기서 절반 이상이라도 뒤집으면 바이든한테 승기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트럼프를 지지해서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이 트럼프로 계속 갈 것이냐.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20% 정도가 이미 이탈 조짐이 있는데 특히나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 중 도시교회 고학력층들, 특히 여성 네. 고학력층들이 트럼프에 대한 혐오가 높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 거냐. 또 하나는 전통적인 부호들, 네. 공화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트럼프를 잘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공화당 쪽 트럼프 전 대통령 쪽만 알아봤는데 민주당 쪽 바이든 대통령 경쟁자로 제3 후보가 떠오르고 있다면서요. 존 F 케네디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있었죠. 네네네. 법무장관을 했던 그 아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13% 지지가 나온다 그럽니다. 네. 초반이라서 약간 관심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집안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출마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는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고집 피우고 있습니다.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 대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양극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끝으로 말씀 좀 정리해 주시죠. 이 지역적으로 보면은 네. 민주당은 일단 동서부 연안, 대도시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 사람들, 소수 인종과 소수 집단들 그리고 고학력층들, 금융업과 첨단 기업 이런 쪽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공화당은 중부 내륙과 남부, 비도시 지역, 보수 성향, 백인과 다수 집단들, 저학력, 전통적 굴뚝산업 이런 사람이 지지하고 딱 있습니다. 남이네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의 등장으로 해서 특히 백인 중하류층, 백인 저학력층들이 공화당 쪽으로 완전히 쏠려고 있습니다. 원래 이 백인 중하류층, 백인 저학력층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 사회에서 소외되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자극한 트럼프 쪽으로 더 쏠리고 있는 거죠. 네.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이긴다면은 네. 미국의 양극화 그리고 이제 이 백인과 비백인, 도시와 농촌 이런 양극화들이 더욱 심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전체적으로 좀 보수화되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6개월 이상 남았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이슈 미국 선거운동 상황 살펴봤습니다.